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지수만 나 홀로 빠진 채 마감을 지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테슬라는 5% 넘게 급등한 채 마무리가 짓기도 했고요.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테슬라가 5.6% 급등한 채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나스닥을 함께 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S&P 500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테슬라는 트럼프 2기 최대 수혜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 전망을 대폭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들은 향후 1년간 강달러가 지속될 것으로 점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트럼프 트레이드 역시 함께하고 있는 모습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자산 거래소 벡트 인수를 검토합니다. 벡트는 장중에 66%나 넘게 급등한 채 마무리가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 고조감에 그리고 노르웨이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감에 WTI 국제유가는 3% 넘게 폭등한 채 장을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WTI 국제유가 기준으로는 69달러 그리고 브렌트유는 73달러에서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아침에 읽는 미증시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13% 빠지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는 0.39%, 나스닥은 0.6%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증시는 이번 주에 발표될 각종 경제 지표들에 대기하면서 좀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미십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빠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장 살펴봤을 때 국채금리 0.23% 하락하면서 4.41% 선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금요일장에서의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14% 상승하면서 4,889포인트 선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에 더해서 노르웨이의 요한 스베르드루프 유전 가동 중단 소식에 국제유가가 뛴 건데요.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12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6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8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M7 종목들 살펴볼까요? 금요일장은 테슬라를 제외한 전 종목에서 새파란 불이 들어왔었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아마존과 엔비디아만 하락한 채 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1.34% 상승했는데요. 엔비디아와 시총 1, 2위를 앞다퉈 겨루고 있는 애플. 오늘장에서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1% 넘게 빠진 엔비디아를 제치고 다시 시가총액 1위 기업 자리를 탈환해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장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아발 이슈가 있죠. 도쿄에 일본 첫 연구 거점을 개설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도쿄 연구 거점에서 일본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인 로봇 기술과 AI를 융합해서 복잡한 움직임과 업무를 수행할 기술과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고령화, 노동력 부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아의 연구 거점을 세운 것은 중국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서 도쿄가 세 번째입니다.
다음 엔비디아입니다. 시장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촉각을 gon두세우고 있는데요. 팩트셋은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83% 급증한 331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증가세이긴 하나 지난 6분기 가운데 가장 낮은 성장률이기도 합니다. 다음 분기 매출 목표는 366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EPS는 75센트로 직전 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가를 살펴봤을 때는 오늘장에서도 블랙웰 과열 소식의 여파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1.29% 하락해서 140달러 선을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블랙웰의 생산이 차질을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서 3월에 블랙웰을 공개하면서 2분기 출시를 발표했지만 생산 과정에서의 결함이 발견되면서 4분기 양산으로 출시가 미뤄진 바가 있죠. 그렇지만 과열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의 시간이 걸리게 될지 다시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애플에게 헌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알파벳 살펴보면 오늘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1.63% 상승하며 175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아마존 오늘장에서는 소폭 하락하면서 지난주 상승세의 피로감을 좀 덜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주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메타는 인스타그램의 계정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스타그램은 14세 미만 어린이를 대표하는 계정은 계정 소개란에 부모나 관리자가 관리하는 계정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라고 공지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 조치를 좀 더 강화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선 아기 계정이나 육아 계정을 운영하는 다수의 운용자들이 비활성화 혹은 계정 삭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살펴볼까요? 오늘장에서 5%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뒤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규제 체계를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주 단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연방 차원에서 통합된 규제 체계를 마련해서 좀 더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라는 건데요. 자율주행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온 테슬라에게는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 역시도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 살펴봅니다. 먼저 스피릿입니다. 미국의 저가항공사 스피릿이 결국 현지 시간 18일 파산 보호 챕터 11을 신청하면서 주식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손실 증가와 합병 실패, 항공산업에서의 경쟁 심화, 소비자 취향의 다양화 등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피릿항공은 월요일 아침에 채권자와 사전 합의에 도달했고 내년 1분기에는 파산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스피릿은 13년 전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후로 챕터 11을 신청한 최초의 주요 미국 항공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스피릿 항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피릿의 CEO 테드 크리스티는 월요일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항공편 예약과 비행이 가능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존 마일리지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살펴보겠습니다. 회계 부정 의혹에 상장 폐지설까지 거론됐던 슈퍼 마이크로 오늘은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16% 가까운 급등세 기록했습니다. 연례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 오늘이었는데 슈퍼 마이크로가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증권당국에 10K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라는 배런스의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뛴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핫스탁으로 꼽은 바가 있는데요. 월요일장에서도 또다시 핫스탁으로 떠올랐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급락,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투자은행 HSBC가 모더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또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보고한 여파로 주가가 뛰었습니다. HSBC는 모더나의 파이프라인이 시장이 인정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언급하며 다가올 주가 상승의 촉매는 올해 말까지로 예상되는 모더나의 거대세포 바이러스 백신 임상 3상 연구에 대한 중간 분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IM증권 이청원 PB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스페이스X 공개 매수 준비, 머스크 트레이드 전략은? 자,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스페이스X, 사실 비상장 기업입니다. 네. 다만 이번에 공개 매수에서 기업 가치 350조 원을 평가받으면서 그야말로 트럼프 당선에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있는 스페이스X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막 올라가면서 당시에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대략 310조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불과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우선 40조 정도 더 올랐고요. 프리미엄이 만약에 붙는다는 가정 아래 아마 350조 원의 몸값은 당분간 더 우상향하는 흐름만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공개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비상장 기업으로서 추후 상장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페이스X가 언제 상장을 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시점에서 상장을 한다면 말 그대로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뭐 금수저 혹은 다이아몬드 수저 그렇게까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시장은 지금 트럼프 거기에 머스크에 상당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도 한번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료 화면입니다. 스페이스X입니다. 지금 이게 본사인데 처음에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서 출발을 했던 기업이 인원도 얼마 없었는데 이제는 몇천 명이 되죠. 그런 기업이 다음 페이지에 이제 비상장 기업으로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대략 2,500억 달러, 약 350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았고요. 주당 가격은 135달러 수준의 매각을 하게 되는 공개 매수를 올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IPO가 될 겁니다. 스페이스X에 대한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받고요. 이후 상장을 하게 되는 것. 그로 인해 머스크는 또 한 번 큰 돈방석에 앉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왜 이렇게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역을 쭉 살펴봤는데 참 대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그럴 것이 첫 번째로 지구 궤도에 도달한 최초의 민간 액체 로켓을 발사합니다. 우리가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기간 산업이고요. 정부 차원에서 주도가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민간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주선에 대한 회수입니다. 우리가 로켓체 같은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정도인데 한 번 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회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비용은 상당 부분 추후 또 다른 로켓체를 발사할 때 절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주선의 재사용 비행에 최초로 성공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우주인을 보낸 최초의 민간 기업입니다. 스페이스X가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머스크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나사 같은 경우도 우주 항공에 있어서 당연히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지만 이 기업은, 이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은 나사보다도 지금 오히려 더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다음 페이지에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쭉 추려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3%라고 하는 것.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로켓체의 발사 비용이 대략 4조 정도라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자재 비용 자체는 3%밖에 안 됩니다.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창립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총 들어가는 비용은 4조 정도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자재 비용은 3%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두 번째 10%라고 하는 것은 발사에 들어가는 그 모든 비용을 대략 10분의 1 수준까지 줄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불가능하겠지만 민간 기업은 한편으로 정부보다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더 높은 협상력의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7.8%라고 하는 것은 발사 성공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발사를 했는데 최근에 제 기억에 딱 한 번 성공했는데 스페이스X는 모두 97.8%, 제가 알기로 러시아의 발사체, 로켓체의 발사 성공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은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로켓체에 들어가는 생산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발사체 자체의 발사 성공률도 월등히 높기 때문에 추후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이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면 저는 엄청난 기업 가치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이번 트럼프의 당선 때문입니다. 사진은 최근에 그 UFC에서 나타난 두 사람의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 관계가 엄청나게 친밀하죠. 그러다 보니 머스크가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 모든 것들도 한편으로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부를 축적시킨과 동시에 트럼프의 치적으로도 남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맞아떨어진다는 것, 그걸 고려한다면 스페이스X의 이번 12월 공개 매수 준비뿐만이 아니라 추후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받아들일 혹은 유입될 정보는 매우 흥미진진한 것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네, 나사보다 높게 평가받을 스페이스X. 직접 투자한 기업들을 비롯해 관련주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아이비 투자, 스페이스X 지분 확보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는 걸까요? 네, 다음 페이지 또 바로 또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이스X 관련된 기업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거의 다 묶여 있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대장주라고 꼽히는 LK 삼양, 스페이스X가 발사하는 위성에 해당 기업이 개발 중인 심우주 항법용 차세대 별 추격기를 탑재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스페이스X 관련주로 엮여 있고, 세아 베스트 지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세아 창원 특수강의 스페이스X와의 납품 계약 때문에 그리고 아주 아이비 투자는 SPC를 통한 지분 확보였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스페이스X에 대한 유상증자에 2,300억 원 가량의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에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제품을 공급했고요. 아래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분 투자인데 여기에서 더 관심을 가는 게 어느 쪽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우선은 지분 투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총 기준으로 대략 3,500억 원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였습니다만 1차적으로 SPC를 미국에 설립을 했고요. 이 SPC를 토대로 스페이스X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그 지분 자체가 크진 않을 겁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의 기업 가치가 대략 3천억 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SPC의 규모 자체는 3천억 원 당연히 안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나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단기간에 1.5배가 되든 2배가 오른다면 SPC에서 투자한 금액은 여전히 역시나 1.5배 혹은 2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그게 아주 아이비 투자의 기업 가치를 엄청나게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선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투자할 만한 대상을 찾다가 2022년부터 스페이스X에 대한 유증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 한편으로 지분 투자와 관련된 기업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조금 더 투명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살펴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추후에 우리가 이 머스크라고 하는 인물이 현재 시점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 어제도 XAI라고 하는 게 시장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단순하게 지금 키를 우리가 스페이스X에 맞추고 있지만 추후에 또 한번 광풍이 불어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스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준비를 했는데 앞에 집2와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전부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남아있는 것들은 1차적으로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역시나 전기차 판매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 솔라시티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2016년에 인수를 했고 태양전지 패널과 축전지 산업에 진출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도 솔라시티라고 하는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영위하는 것은 태양전지에 대한 패널인데 이것은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과 일정 부분 연관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되었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트럼프의 당선 이후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태양광은 우리가 배제를 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2010년부터 이미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한 가지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 쉽게 제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솔라시티라고 하는 기업과 관련된 태양광 기업도 현재 머스크가 주인으로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트럼프가 현재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쉽게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스페이스X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고요. 보링 컴퍼니, 이 터널 건설 회사입니다. 수송용 지하 터널 건설을 통한 교통 체증을 완화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현재 미국의 동부 쪽에서는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다음으로 뉴럴링크, 그리고 밑에 있는 XAI인데 우선은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매립형 뇌기계 인터페이스 개발 회사 설립입니다.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발을 목표로 한 AI 기업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도 AI입니다. 결국에는 머스크가 1차적으로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의 기업 공개와 또 공개 매수 이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라는 거죠. AI라고 하는 테마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스페이스X와 관련된 기업들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큰 틀에서 한번 쭉 보게 되면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한 가지 산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전선과 변압기라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기업의 산업 자체는 결국에는 원활한 전선과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추후 트럼프가 시장이 원하는 수준 혹은 국가 경제에 불을 견인하기 위한 산업을
계속해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선과 변압기라고 하는 섹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머스크라고 하는 인물, 단순하게 스페이스X를 넘어서 이 머스크라고 하는 인물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테마는 언제 어느 시점에서든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납품 계약보다는 지분 투자가 조금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선과 변압기 역시 수혜가 엿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머스크 트레이드 하면 전기차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테슬라. 오늘 새벽에도 5%가 넘게 폭등한 채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 조치,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머스크의 친구들이 국토부 장관의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서는 전기차 투자, 테슬라는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다음 페이지 쭉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테슬라는 1차적으로 역시는 전기차 기업인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가지고 왔던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모티브, 이 자동차 부분의 성장성은 상당 부분 답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의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도 큰 차이는 없죠. 거기에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IRA에 대한 폐지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필연적으로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전기차에서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게 단순하게 테슬라만 피해가는 건 아니죠. 모두 다 영향을 받는데 테슬라가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기차에 대한 구매는 테슬라로 조금 더 향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반면 에너지 발전과 저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가장 가팔랐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결국 이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타 사업부가 지금 또 하나 있죠. 얼마 전에 공개한 로보택시 그리고 어제 이야기가 나왔던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제 이게 기사로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 주마다 이 로보택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운영 체계가 조금씩 다르고 명확한 규제가 현재 주별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한 번에 통합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온다면 이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로보택시의 성장이 단기간에 쭉 나타나 버릴 수 있고 이에 따라 로보택시에 대한 공급을 담당하는 테슬라가 단순하게 전기차 판매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부가 또 한 번 두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좋은 이야기가 한 개 나와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삼성 모빌리티에서 나온 글입니다. 1차적으로 이 로보택시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가는 한 가지 길목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주별로 현재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로보택시 규제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립하고 허용될 수도 큰 폭의 상향 조정이 예상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 중심에 있는 것은 단순하게 머스크가 아니고 역시나 트럼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러한 로보택시 규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테슬라는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혜를 얻을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아쉽게도 직접 운영 시에는 이익 증가 효과는 고작 3%밖에 되지가 않고요.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만 취하였을 경우에 이익 증가 효과는 0.7%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로보택시의 운영으로 인한 실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은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기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신뢰도 향상이죠.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용화 단계 전입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데 로보택시가 만약에 원활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여기에서 큰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뜻하지 않게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한 가지 기회가 되는 거죠. 결국
로보택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욱 탄력을 붙일 수가 있고요. 자율주행이 우리 주위 곳곳에서 상용화된다면 이때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유효 수요가 창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장롱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고요.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운전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어렵죠. 하지만 그들은 소득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소득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운전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자율주행이 만약에 대체를 해준다면 차량의 판매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마 그걸 보고 저는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자율주행이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게 기술력을 보인 기업은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시장에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진입을 하고 여기에서 시장 점유율을 공고하게 다져놓는다면 이후로 후발주자들은 의외로 이러한 아성을 깨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로보택시도 결국에는 저는 트럼프의 당선 이후 조금 더 상용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따라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또 한 번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테슬라는 단순하게 전기차라고 하는 이 테마에서 벗어날 거고요.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조금은 침체된 이 실적이라고 하는 것도 큰 폭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테슬라는 이번 4년이 탄력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의 비중을 줄이게 된다라는 그런 가정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 IRA 폐지나 축소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반사이익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예 피해가 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이게 완성차의 입장에서 이제 결국 중요한 거지. 현대와 기아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야기 나오는 게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IRA에 따른 충격을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공장이 조지아 공장 하나인데 아직까지 그게 가동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 호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이 IRA와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크게 밀리는 양상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지난다면 역시나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꾸준히 나오는데 어제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중소 혹은 부품사들이 지금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 이 기사를 딱 봤는데 기본적으로 규모별 국내 자동차 부품사의 상반기 실적을 쭉 보았을 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전부 다 올라갑니다. 영업이익 자체도 개선이 되는데 이 중심에 있었던 게 올해 1월이었습니다. 납품 단가 연동제. 기존에는 이게 쉽지가 않았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우선은 어느 정도의 조정을 권했고요. 현대와 기아의 실적 자체도 너무나 잘 나오다 보니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들의 순환 관계가 계속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저건 거죠.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영업이익률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비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갑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대와 기아라고 하는 이 그룹 전체가 기존의 부품사에 대한 협상 우위력이 생각보다 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완화되면서 생태계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크게 움직이는 느낌은 저는 우선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해 상반기에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화신가 같은 기업들,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의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그 배경에 있던 것은 매출액에 해당하는 수익이 아니라 이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 그 비용의 절감이 크게 나타났다 보니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는 거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고착화된다면 자동차 회사, 자동차 부품사들 사실상 수혜를 얻는 것보다는 매입 원가가 올라감에 따라 저는 비용의 측면에서 늘어나고 이게 영업이익을 일정 부분 훼손시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비록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자리에 오른 건 아닙니다. 이후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 크게 오르지 않은 이러한 섹터를 우리가 낙수 효과가 나오고 실적이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지금은 우선은 철저하게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어제 현대와 기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쪽은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 잡기에는 조금 어려운 모양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조금 관망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차량 호조에 테슬라에 크게 밀리진 않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관망세를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저희와 함께 점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내각 인선이 속속 이뤄지고 있지만 경제정책을 이끌 첫 재무장관 자리는 아직 공석입니다. 현재 시간 18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주 말 헤지펀드 퀴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와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CEO 중 한 명을 재무장관으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두 후보에 대해 재고하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두 후보 측근이 지난 한 주 동안 서로 비판을 주고받으면서 다툼을 벌이자 이들 모두 지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고 트럼프 당선인이 제3의 후보까지도 물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측근들에 따르면 몇몇 새로운 인사들도 물망에 올라 있다고 하는데요. 정권 인수팀에서 경제 분야 인선과 정책을 담당해온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 마크 로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미 대선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의 가장 가까운 인사로 거듭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차기 행정부 구성에도 개입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재무장관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했는데요. 하워드 러트닉 CEO에 대해선 실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지만 스콧 베센트에 대해서는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은 미국을 파산하게 만들고 있기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러트닉 CEO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거죠. 트럼프 캠프 당직자들은 머스크의 이런 행보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 당직자들과 접촉하는 한 인사는 외신 보도를 통해 사람들의 기분이 썩 좋지 않다며 트럼프의 발언은 그가 공동 대통령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선을 넘고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임스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내부 표적을 공격하는 걸 허가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뒤에 러시아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18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퇴임하는 정부는 불에 기름을 끼얹고 긴장을 더욱 확대하는 도발을 계속하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리아 부티나 러시아 하원 의원은 로이터 통신에 이 결정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금을 매수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내년에 미국의 금리 인하 및 트럼프의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이 금에 대한 수요를 부추길 것이다라는 이유인데요. 현재 시간 1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내년 12월까지 금이 트라이온스당 $3,000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금은 올해 상승 랠리를 벌였지만 트럼프의 미 대선 승리 이후에 달러가 상승하면서 지금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차기 트럼프 정부의 정책으로 무역 긴장이 전례 없이 고조되면 금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금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해지를 위해 금 보유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다양한 요구사항을 쏟아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한 두 사람은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시 주석은 지난 4년간 중미 관계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양측이 대화와 협력도 해왔다며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으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지금 반도체와 AI 분야 등에서 미국의 대중 수출, 투자 통제를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미국이 넘지 말아야 할 4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대만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방향성과 제도, 발전권 등이었습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 제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있죠. 미중 패권 경쟁이 더 격화할 거란 우려 속에 시 주석이 먼저 기선 제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18일 나고야에서 열린 금융경제 간담회에서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융 완화의 추가 조정을 어떤 타이밍에 진행할지는 앞으로 경제, 물가, 금융 상황에 달려있다면서 매회 금융정책결정위원회에서 당시에 사용이 가능한 데이터와 정보, 경제, 물가 전망을 업데이트해가면서 정책을 판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 경제 전개, 금융 자본시장 동향을 포함해서 리스크 요인 충분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은 우에다 총재의 발언을 금리 인상 신중론으로 받아들이면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조기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견해가 줄면서 외환시장에서 한때 엔화 약세,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된 거죠. 우에다 총재 발언 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54엔대까지 거래되던 엔화는 156엔 후반까지 가치가 하락했다가 이후 154엔 선에서 제한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살펴보시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립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와 업황 둔화 사이 캐터필러 하나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세계 경제의 풍향계라고 불리죠. 캐터필러는 1925년 미국 일리노이주 피오리라에서 설립된 글로벌 중장비 제조업체로 건설 및 광산 장비, 그리고 디젤, 천연가스 엔진, 산업용 가스터빈, 디젤 전기 기관차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의 서비스를 살펴보시면요. 건설 장비 쪽에는 불도저와 굴삭기, 로더 등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제공하고 있고요.
광산업에 필요한 대형 덤프트럭과 드릴링 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는 광산 장비 쪽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 디젤 그리고 천연가스 엔진, 산업용 가스터빈, 디젤 전기 기관차 등을 제조하면서 에너지 생산과 수송 분야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 역시도 눈여겨볼 체크 포인트입니다.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습니다. 건설기계 업황 둔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 백업 발전기 등 발전 부분의 높은 성장이 부진을 일부 상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여기서 데이터 센터 백업을 살펴보시면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IT 장비와 시스템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예비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발전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 센터 백업 발전기뿐만 아니라 향후 분산형 발전 시장 성장과 이에 대한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현재 발전 부문 매출 비중은 13% 수준으로 다소 낮지만 꾸준한 믹스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 기업 증가도 개선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편 건설기계의 경우 4분기에도 주요 딜러들의 재고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1월 실적 발표에서 구체적인 업황 회복 시점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2025년 블룸버그 컨센서스 PER과 PBR은 각각 17.4배, 9.0배 수준입니다. 2024년 3분기 매출액은 YOY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2%를 기록한 161억 달러고요. 영업이익은 YOY 기준 마이너스 8.8%를 보이고 있는 32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은 16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운송 부문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건설과 자원 부문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설과 자원 부문의 매출액은 각각 9.3%, 9.6% 감소했고요. 두 부문의 모두 판매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리테일 수요 부진에 따른 딜러들의 재고 매입 축소에 기인한다라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 남미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와 운송사업부 매출액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부 제품들의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형 백업 발전기 등 발전 부문의 높은 성장이 사업부의 전체 실적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업이익은 34.8억 달러, 영업이익률은 19.5%로 전년 대비해서 각각 8.8%, 1.0%포인트 하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하락은 불가피했지만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은 에너지와 운송 사업의 지속적인 믹스 개선과 피어그룹 경쟁사를 대비 견조한 수익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측의 실적 가이던스에 따르면 4분기 매출액은 건설기계 부문 판매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간 매출액 전망에 대한 톤 역시 매 분기마다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건설기계 업종 기업들과 다르게 트럼프 트레이드 흐름에 힘입어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예상되는 리쇼어링에 따른 인프라 투자, 경쟁사 관세 부과, 자원 채광 확대 등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생산시설을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 제조 부활을 촉진하려고 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정책입니다. 우선 법인세를 감면하겠다라고 주창하고 있죠. 35%에서 21%까지 대폭 낮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연방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 효과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자원 채광 확대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토지 개발 허용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셰일 혁명을 지원할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강조하면서 셰일 오일 및 가스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즉 정책 모멘텀의 구체적인 현실화 시기와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2025년 1월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이후의 이벤트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서 글로벌 증시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